아무도 없으시죠? 자, 그러면 홍 의원님부터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뭐 특별한 얘기를 드릴 건 없고요. 말 그대로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정부는 어떤 정부든지 유한합니다. 그런데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어느 정부든지 이제 여론을 이렇게 수렴해서 그런 절차를 통해서 그 결과치를 가지고 복지를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뭐 세금을 올린다든지 이런 수단을 만드는 건데요. 우리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는 영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세금을 올려야 될 부분이 있고 여력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올리는 거에 저는 동의합니다. 저희 당이 동의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돈이 다시 경제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파이를 키우고 거기서 생산이 더 확대되고 그러면서 다시 또 세금이 더 거치고 이렇게 이제 돌면서 일부는 또 아주 사회적 합의가 있는 복지 쪽으로 쓰이고 이렇게 가주는 것이 가장 지향해야 될 국가 운영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좀 형편이 좋다고 해서 광내고 동네 인심 쓰고 하다 보면 자명하죠. 아들은 그 대가는 아들이 이제 고스란히 우리 주변에도요. 제 주변에도 할아버지 잘 살았는데요. 아버지가 일 안 하고 아버지가 뭐 맨 어디 저 마을 일이나 보고 하시다가 아들 때 가갖고 아주 어려워진 집안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게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작은 단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커지면 국가도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리스가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빌딩마다 그 그리스 국기가 몇 개씩 걸려 있더래요. 그래서 야, 여기는 참 애국심이 유별난 나라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 건물마다 이게 공무원들이 무슨 위원회 뭐 무슨 관공서가 있어갖고 전부 건물에 그 국기를 달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망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작다면 작을 수 있고 많다면 많을 수 있지만 국민의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꺾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17만 4천을 뽑는다 그러면요. 지금 한 30만 명이 공시생이거든요. 1년에 한 50만 명이 대학 졸업자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17만 4천을 뽑는다 그러면은 5년에 나눠서 뽑아도요. 1년에 5만 명씩 뽑아야 돼요. 저 기존에 뽑는 사람이 있어갖고요. 한 16,000명씩 뽑거든요.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이 전부 공시생이 돼버릴 수 있어요. 그럼 가뜩이나 지금 우리 민간에서 저 좋은 인재들이 부족한데 이 사람들 전부 공무원으로 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런 알겠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를 나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는 더더욱이나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저는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제가 그 말씀 안 드렸는데 3분 30초씩 마무리 발언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슈가 제기됐는데요. 우선 아까 김용하 교수님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와 재정 담론에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무슨 중부담 중복지다, 고부담 고복지다 이런 논리의 내면에는 무슨 논리가 숨어 있냐면요. 우선 OECD가 이만큼 걷고 있으니 우리도 거기까지 걷어보자. 그리고서는 복지제도는 나중에 설계하자. 이런 논리가 저는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돈부터 거두고 쓸 궁리를 합니까? 지금 서유럽이나 북유럽의 그런 복지제도는요. 치열한 고민 끝에 복지제도를 설계하고 쥐어짜고 국회의원들도 다 자전거 타고 다니고 이렇게까지 쥐어짠 다음에 국민들한테 이래도 부족하니 좀 더 거둡시다 해서
조세 부담률 50%까지 간 겁니다. 지금 같은 논리로 하면요, 중부담 중복지가 아니라 고부담 저복지로 갑니다. 어떻게 쓸 건지를 먼저 잘 국민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돈을 걷어야죠. 어떻게 OECD 평균으로 빨리 가자, 이게 무슨 정책입니까? 자,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90년대 이후 잠재 성장률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0%에 수렴한다는 얘기가 나온 지는 벌써 10여 년이 됐고요. 지금 잠재 성장률이 2%대인데요. 오차 범위를 감안하면 이미 사실상 제로에 수렴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일본식 장기 불황의 조짐입니다. 이거에 빠지면 10년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을 올려야 일자리도 생기고 청년 실업도 해결되고 가계부채도 해결되는데, 지금 새 정부의 출범 후에 제시된 경제 정책은 오히려 성장 잠재력을 더 떨어뜨린 쪽으로 가서 죄송하게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다양한 고용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거 우리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정부의 정책은 고용 형태는 정규직 온리, 다른 건 안 된다, 원칙적으로 안 된다, 또 일자리 가진 사람들을 계속 보호하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노동시장이 양극화되어 있는 건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일자리 기회가 안 주어지고 있습니다. 친노조 정책과 친노동자 정책은 다른 겁니다. 근로시간을 강제로 단축시키고 고용비용을 더 올리면 기업들의 대응은 당연하죠. 자동화로 가거나 아니면 사람 고용을 억제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더 올리고 기업 규제를 강화하고 임금을 강제로 올려서 경기를 회복하고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경제정책입니다. 정치는 예술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정책은 과학의 영역입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은 과학의 경지를 넘어서 예술의 경지를 넘어서 거의 마술의 경지로 저는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름이 죄이노믹스든 소득주도 성장론이든 검증되지 않은 경제정책은 가설일 뿐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왕도나 묘방은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정부 여당은 표를 얻기 위해서 급조된 선거 공약 수준의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버리고 과학으로서의 경제학과 증거에 기반한 경제정책의 정도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마음만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중요하고 숭고한 문제일수록 냉철한 사고와 과학적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정의당의 김용신 정책위의장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추경과 관련된 얘기를 중심으로 마무리 발언 드릴까 합니다. 정부 추경에 대해서 사실 저희로서도 물론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있습니다만 미흡하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 여야 간에 좀 과도한 프레임 싸움을 하고 있는 점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심으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정부가 이번 추경을 이제 11조 2천억을 편성하면서 제출한 일자리 추경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자리를 약 8만 6천 개가 창출될 수 있는 직접적으로 그런 추경이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대략 살펴보면 이제 공무원 신규 채용이 이제 12,000명, 그리고 노인 일자리 3만 개를 포함한 사회 서비스 일자리가 약 5만 9천 개,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 지원이 이제 15,000개 해서 8만 6천 개 일자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공무원 신규 일자리 창출 12,000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7만 한 6천 개는 좋은 일자리라고 칭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노인 일자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들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단기 계약직이라든가 질 낮은 일자리로 그 일자리가 과대 포장되어 있다는 면에서 과연 이게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의당에서는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 비중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8만 6천 개의 일자리라고 하지만 실제 예산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58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12,000명에 대한 신규 일자리는 올해는 이제 연수 비용에서 한 80억 정도, 그다음에 공공 부분의 사회 서비스 일자리는 아까 노인 일자리 포함해서 약 1,400억,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 지원과 관련된 게 한 80억, 이게 한 1,580억입니다. 반면에
LED 교체 비용, 물론 이제 LED가 순차적으로 교체가 돼야 됩니다만 그간 안 하다가 추경에 몰아서 한다고 지금 2천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게 과연 정부가 얘기했던 일자리 추경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이 한 11조 2천억 정도 되는데 고정 비용 한 7천억 정도를 제외한다면 지방 교부금과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3조 5천억을 제외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포함한다 하더라도 펀드와 정책자금 예산이 3조 4천억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머지 뭐 일자리 아까 1,580억, 그다음에 민생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뭐 다른 그 기타 예산들이 있는데 이게 한 3조 한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추경 편성의 목적에 정확히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가 얘기했던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름에 걸맞지 못하다는 점을 한번 지적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다른 야당들의 네. 제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뭐냐면 정리해 주십시오. 예. 프레임 싸움 불가피합니다. 해야 되죠. 하지만 이른바 소방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모든 정당들이 다 공약을 했습니다. 아까 어떤 분은 그게 대선에서의 공약 수준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전, 재난 인력, 경찰, 부사관 등 공공 부분의 일자리에 대한 증원 계획에 대해서 공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것이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예산과 내년 예산을 포함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우덕 의원 말씀해 주시죠. 예, 이 OECD 평균까지는 가보자라는 사회적 함의가 있다라는 말씀은 뭐 OECD 평균치로 가자는 게 정책은 절대로 아니죠. 그걸 정책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저 그 우리가 어느 위치, 어느 수준에 있는지에 대한 비교 가치일 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예결위 여당 간사로서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추경 예산안 국회 심의가 제발 오늘이라도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와서 논의를 해서 좋은 결론을 이뤄나가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추경에 대해서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적 요건이 갖춰졌느냐라는 이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청년 실업률이나 또 여러 가지 소득 악화의 지표들을 보면은 이게 대량 실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게 기재부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대량 실업이 발생한 경우인데 방치하고 있는 거죠. 청년 실업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하고 급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해 추경이 없었으면은 19.8조 원의 세수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추경을 해서 8.8조 원인가가 넘어와서 금년 세계경영업이 1조 1천억이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됐죠. 금년에 추경을 편성하지 않으면은 기재부 예상으로는 8.8조 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고 우리 예산정책처에서는 11조 3천억이 추가 세수로 추정하고 있죠. 제가 받은 KDI 자료에 의하면은 18조 원에서 28조 원의 세수 추가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 또 어려운 경제 여건에 있는 양극화에서 내몰리고 있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했을 때 국가가 세수 증가 부분이 예측이 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편성하지 않으면은 마치 불이 났는데도 불 끄는데 물을 아끼는 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많은 비난과 또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추경에 공무원 증원,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한 예산을 정직하게 반영한 거죠. 예비비를 쓸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슬쩍 공무원 숫자를 늘려서 증원하고 정부가 행자부가 알아서 공무원을 늘릴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추가 경정 예산에 정식으로 공무원 증원 12,000명분의 예산을 넣었고
그를 통해서 국회에서 심의하고 예. 국민의 합의를 받아서 공무원 숫자를 늘리겠다라는 정부의 간절한 호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심사에 제발 좀 나서주시기를 제1야당에 부탁드리고 이 예. 추경심사는 알겠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이 호소를 하셔가지고 끊기가 좀 죄송했는데, 예, 자 그러면 강병구 교수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쭉 여러 가지 제시한 도표들을 통해서 봤을 때 현 수준의 재정 활동으로는 우리가 직면해 있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시대의 사회 경제적 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성장 잠재력의 확충도 요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 개발 시대의 선택과 집중의 논리가 작용했었던 재정 정책에서 이제는 그 복지국가 시대의 연대와 공존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재정 정책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복지제도에 있어서는 선별복지와 보편복지의 함적 결합이 필요하고 그에 상응해서 조세 체계도 보편적이면서 누진적인 방식으로 증세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조세 체계는 자본소득과세, 법인소득과세가 상당히 취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먼저 그 공평과세, 조세 정의를 실현한 다음 보편적인 방식의 그 소비세제의 증세까지도 단계적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머스그레이브라는 경제 재정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Tax is an art, no less than a science. 이 조세라는 것은 하나의 과학이라는 영역에 속하기도 하지만 상당히 그 이해 당사자, 사회의 어떤 그 계층 간의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그 예술의 영역에 속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국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발용해서 좋은 그 조세 개혁, 재정 개혁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김용학 교수님. 저는 그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것이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세 없이 복지 확대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정세 없이 복지를 확대할 수 있다고 열심히 외친 나라 중에서 망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복지 수준이 OECD 평균 수준에 이르렀어요. 지금 20% 수준이에요. 그래서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부채가 GDP 대비 200%를 넘었습니다. OECD 국가 중 1등이고 지금 회복 불가능입니다. 일반적으로 진보 쪽에 있는 정당에서는 복지 확대를 통해서 포퓰리즘을 주장하고 또 보수 쪽에 있는 쪽에서는 또 정세를 반대함으로써 또 포퓰리즘을 하고 있습니다. 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향후 5년간에서는 적절한 복지와 적절한 정세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냥 포퓰리즘이 아니라 온 국민에게 미래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그러한 합리적인 복지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정부 측에서 지금 나와 계신 우리 박준섭 실장님, 예,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예, 오늘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 또 교수님들 전문가들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비판적인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잘 내용에 담아서 앞으로 추경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 또 정부 정책에 잘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논의한 내용 중에서 팩트 관련된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공무원 수는 선진국 OECD 선진국보다 적습니다. 아까 공공부문 인력으로 보면 공기업 쪽에는 있지만 순수 공무원 수는 굉장히 적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12,000명 증원 추경해서 했는데 인력은 전부 저 같은 행정 인력은 한 명도 없고 그 지역에 소방이라든지 경찰 이런 인력만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예.